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의 신범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 중의 한 나라인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잡은 제목은 유라시아 재편과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그리고 한반도 전략입니다. 중요한 목차로는 논의의 배경과 유라시아의 재편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도전 그리고 러시아의 동북아, 러시아와 한반도 그리고 한국의 중장기 전략에 대한 함의들을 살펴보는 순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유라시아의 재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라시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유라시아란 것은 본래 지질학에서 시작된 용어로서 유럽과 아시아의 지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대륙을 합하여 부르는 용어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점차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제국 그리고 그 이후의 소련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가리키는 용어로 점차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이라고 하는 탈소비에트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과 그 공간을 둘러싸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주변의 지역들을 합하여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즉 유라시아라고 하는 것을 국제정치적으로 이해하자면 현재 중국의 서부 그리고 또 구소련 지역에 속하였던 국가들 그리고 그 국가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을 함께 아울러서 부르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라시아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몽골,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들 이외에도 그 주변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한반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서쪽으로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발트 3국으로부터 흑해와 지중해에 이르는 이 광활한 지역들을 유라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라시아가 재편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사실은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이죠. 브레진스키에 져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강대국 중심의 지정학적 전통의 세계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틀 속에서 유라시아는 강대국들이 함께 각축하고 있는 거대한 장기판과 같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라시아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인도, 이란, 터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의 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국제정치학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유라시아 국제정치의 동학을 강대국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이 거대한 게임이라고 불려짐으로써 21세기 국제정치의 중요한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라시아의 재구조화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의 지전략이 변화하고 있고 그런 변화 속에서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가 점차 아시아를 향하여 들어오는, 즉 러시아의 동진 전략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첫 번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많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유라시아에서는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자신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같은 유럽연합을 벤치마킹한 러시아 중심의 경제구역을 단일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의 극동을 개발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러시아의 정책과 더불어서 중앙 유라시아라고 불려지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 그 주변 국가들의
상황은 사실은 강대국들의 아주 격렬한 경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역시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화입니다. 중국은 사실 중국의 서쪽은 청나라식의 획득한 영토, 즉 신장, 위구르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토죠. 이 새로운 영토를 획득한 이후에 이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원래 상호작용을 하던 중앙 유라시아의 민족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서쪽 대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중국의 부상과 그리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서쪽을 향한 문들을 활짝 열어 젖히고 서쪽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서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일대일로, 벨트 로드 이니셔티브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일대일로 구상으로서 구체화되고 있고, 이것은 과거에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고 있었던 실크로드를 중국이 주도하여 새롭게 21세기형 신실크로드로 구축해내겠다고 하는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일대일로 정책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성장의 한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내적인 동원 효과를 노리면서 시작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국이 새로운 저성장 기조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만 이 정책을 보고 있는 것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미중 경쟁이 격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영향력을 투사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서 유라시아를 선택하고 이 유라시아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정책으로서 중국의 서진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 정도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정도보다 훨씬 더 크게 봤을 때 아시아와 유럽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연결되어지지 않았었던 이 지역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서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지구 정치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그리고 또 지구에서 중요한 세력으로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는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려는 정책, 이런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의 일대일로를 평가하는 것이 조금 더 온당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부상과 서진 전략은 바로 유라시아를 재편하는 굉장히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러시아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중국의 새로운 서진 전략, 이런 것들이 함께 합쳐지면서 유라시아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선은 사람의 이동이 활성화되어짐으로써 생겨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념과 제도의 전파를 통해서 이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동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이동과 활성화로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영내 인구 유출입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가 유라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념의 제도와 전파와 관련해서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로서 이슬람 근본주의라든지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의 변화들이 이 유라시아 대륙을 매개로 해서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는 과거에 상상해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흥미로운 점은 문화의 확산과 전파가 굉장히 중요한 흥미로운 지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국의 한류뿐만 아니라 터키나 이란, 그리고 과거에 소비에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이 유라시아 대륙 가운데서 서로 나누어지고 또 섞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문화적인 혼종성들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유라시아의 재편이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해 볼 순서가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미소 냉전 시대에 미국은 1979년 미중 수교를 통해서 중국을 자신의 우방으로 만들므로써 소련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인 자산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미국 외교 전략의 자산이었던 중국이 40년간 미국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위협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자리, 패권국을 향한 전략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양국 간의 경쟁 관계를 패권 경쟁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기에는 무력 분쟁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조심스러운 이 절제들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좁은 의미의 패권 경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 대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따라서 이 40년의 미중 관계는 수교 이후의 우호적 관계, 그리고 대소 봉쇄를 위한 부분적인 협력의 단계를 넘어서서 중국의 부상과 책임 있는 이해 상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 의해서 현상 변경 국가로 규정되어지면서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라고 하는 규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규정했던 이 같은 전략적 경쟁자라고 하는 중국에 대한 규정이 바뀔 것이냐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중국에 대한 규정을 바이든 행정부가 급격히 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정부의 문제이기보다는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국제정치 구조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 충돌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경쟁자라고 하는 규정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 경쟁의 특징은 윈윈 게임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한쪽이 얻으면 한쪽이 잃게 되는 제로섬 게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1세기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중상주의적 무역전쟁, 금융전쟁, 기술전쟁은 서로를 이익되게 만드는 포지티브 썸 게임과 달리 상대가 얻으면 내가 잃는다라고 하는 대단히 경쟁적 구조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세적인 군사 전략과 신무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양국은 여념이 없고요. 이를 위해서 미국은 최근 ABM을 탈퇴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변화로서 INF 조약을 파기하고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또 중거리 무기 등 다양한 종류의 전략적 의미를 가진 무기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새롭게 배치하는 이 프리핸드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설립하였고, 그리고 또 뉴스타트와 관련되어진 전략적 핵무기를 감축하는 조약에 중국이 참여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최근 들어서 주목하는 부분은
미래전을 위한 군사 개혁 혁신을 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과학기술의 표준 경쟁이 불거짐으로써 이 과학기술의 표준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 사실은 이 전략 경쟁의 중요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은 누가 더 매력적이냐라고 하는 매력 경쟁 또는 이념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식을 둘러싼, 그리고 또 코로나의 책임을 두고 벌이는 공방 속에서 이런 매력 경쟁과 체제 경쟁의 성격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북아가 이렇게 바다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대륙에 속해 있으면서 바다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이 중국, 두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강대국이 함께 접하고 그 세력이 함께 조우하는 지대, 바로 여기에 동북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동북아가 겪고 있는 중요한 도전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미중 전략 경쟁이 고조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내지는 동북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전략적인 위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제가 바다의 세력과 육지의 세력이 함께 만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의 세력 미국과 육지를 기반하고 있는 중국, 그렇지만 육지에서 바다로 나오고 싶어하는 중국, 이 두 세력이 함께 만났을 때 이 경쟁의 양상의 중요한 열점들은 바로 동북아로부터 동남아에 이르는 동아시아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동아시아의 아태 지역과 유라시아의 접점으로서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미중 전략 경쟁의 사이에 끼인 국가들로서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성, 즉 중간 국가로서의 위치성을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동북아시아의 미중 전략 경쟁이 함께 빚어내고 있는 이 도전의 속성은 사실은 전통적인 지정학의 입장에서 해양과 대륙의 갈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1세기에 들어서는 사실은 이 대륙과 해양의 갈등이라는 것으로만 표현될 수 없는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다층적인 경쟁의 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해양의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함께 일어나면서 이 두 개의 변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틀 속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미중 전략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틀 이외에도 대륙의 변동, 해양의 변동을 모두 이해하면서 자신의 전략적인 방향성들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략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의 신실크로드를 구축해 보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서진 전략,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죠. 그래서 켄트 칼더 같은 학자는 이 대륙에서 변화하고 있는 이런 유라시아 대륙의 동학을 신대륙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신대륙주의는 동북아시아에게 어떤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륙의 변화와 해양의 대응의 관점에서 이 변화를 관찰해 보면요, 중국의 서진 전략으로 탄력을 받은 이 신대륙주의는 유라시아의 과거 실크로드 이후
대항해 시대로 인해서 대항해 시대의 개막으로 인해서 점차 사라져 갔던 새로운 밸류 체인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유라시아가 20세기 현대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21세기에는 유라시아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이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새로운 경제의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해양을 중심으로 운용해왔던 지구 전략에 있어서는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유라시아 대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해양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연대와 가치 사슬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대륙주의로 대륙에 있어서의 변화가 한 축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은 이에 대응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커다란 대륙과 해양의 변화가 만나고 시작되는 지점, 그게 동북아가 되고 있고 한반도는 바로 그 중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미래로 끌고 가보면 이 변화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북극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북극 항로라는 것이 과거에는 현실적인 상업 항로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변화 속에서 현재 7개월 그리고 향후 10년 내에는 10개월 이상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항로로 부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출현은 유라시아의 재구조화 그리고 해양 세력의 재구조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를 그림으로 표시해 보자면 그림에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수에즈나 지중해를 거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긴 여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로테르담에서 우리 부산까지 오는 데는 북극을 통해서 훨씬 짧게 도착할 수 있고 훨씬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냐? 물류 구조가 바뀐다는 것 자체는 가치 사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가져올 영향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 사려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북극 지역은 또 이런 물류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원들을 품고 있는 보고이기 때문에 이 북극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중요한 나라들의 각축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미래로 당겨서 앞으로 우리가 돌아봤을 때 대륙의 변화, 그리고 남방 해양의 변화, 그리고 북극 지역의 변화라고 하는 이 커다란 세 축이 전부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있느냐? 동북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전략 경쟁의 가장 뜨거운 열점은 동북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국가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다층적이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다란 변화가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 러시아가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동북아에 대하여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중요한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이러한 유라시아의 강대국의 위상을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과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러시아의 지전략적인 동향성 증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다 대중적으로는 신동방 정책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로서 유라시아라고 하는 자기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러시아는 단순히 유라시아 국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를 확장하는 대유라시아 국가 또는 유로 태평양 국가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함으로써 러시아의 아시아에 대한 관련성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0년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러시아가 탄생하고 벌써 30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이 30년 동안 러시아의 지정학적 또 지전략적 지향성에서 아시아를 향한 아시아 벡터는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명된 것은 2012년 에이펙 정상회담을 러시아가 개최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블라디보스톡을 아시아로 동방으로 는 러시아의 창이라는 별명을 붙여줌으로써 러시아 의지를 표명했고요. 이 이후에 러시아의 중요한 핵 잠수함 기지였던 루스키 섬 같은 곳을 에이펙 정상회담의 회담 장소로 새롭게 개발하고 개방함으로써 자신의 의지가 선언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고요. 그 이후 블라디보스톡을 아시아 지역과의 중요한 상호작용의 통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해마다 참석하는 동방경제포럼을 매년 가을 9월 초에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되지 않았지만 2015년 시작된 동방경제포럼은 2019년까지 5차례를 연속해서 개최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정상들이 참여하였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주빈으로서 연설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방정책을 통해서 러시아가 아시아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미래는 아시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러시아의 전략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러시아는 사실은 유럽 국가인가 아시아 국가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두고 오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어느 한쪽도 버릴 수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유럽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유럽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유럽은 중요하지만 러시아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해나가기 위해선 아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하고 이 아시아의 다이내믹한 동력을 러시아 국가 발전의 동력과 함께 연계시키기 위한 전략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바로 미중 전략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이 아시아 속에서 미중 사이에서 이 양국의 경쟁을 조율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제3의 세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새롭게 정초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탈냉전기 구조적인 변동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그리고 경쟁과 협력이 반복되면서 일상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에 사실은 어떤 이 질서의 어떤 축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략 경쟁으로 이미 지어져 있고요. 이런 구조적인 특성이 무엇으로 변화해 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미중 세력 전이가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양자 간의 세력 균형이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강대국 사이에서의 협조 체제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 지역의 지향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변화의 과정 중에서 러시아는 바로 미중 사이에 있는 그 중간국들과의 연대
통해서 자율성의 공간을 창출해내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동방 정책의 저변에 깔려 있는 전략적 지향은 미중러 전략적인 삼각관계를 동북아에서 구축함으로써 이 전략적 삼각관계를 통하여 경쟁을 완화하고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그러한 역할들 속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가 좀 복잡하지만 따라서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의 관점에서 이 지역 미래 질서를 예측을 해본다면 이제 위쪽에는 미러 관계와 이제 그 횡축에는 미러 관계와 종축에는 미중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미중 관계는 현재 그 전략적인 경쟁이 지속되거나 관리되거나 계속 가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게 좀 심화되어졌을 때는 패권 경쟁으로 가는 거죠. 본격적인.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전략 경쟁 중에서 타협을 통해서 안정화되어지는 것. 이런 그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미러 관계는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면서 중국을 한편으로는 견제하고 안정화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략적인 행위자로서 러시아가 미국에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전략적인 그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역할을 인정한다면 부분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러시아가 필요 없이 미국이 직접 중국과 함께 맞부딪혀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동북아에서 벌어지게 될 미래의 질서 변화의 지향축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현재 동북아 질서가 전략적 경쟁이 관리되거나 지속되는 곳으로부터 점차 그 미중 경쟁이 고조되어지는 위 상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의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냉전 시기에 미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에 미국이 중국을 자신의 우방으로 포섭함으로써 이 경쟁의 구도를 완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구도로 바꿔갈 수 있었던 것처럼 미국이 러시아를 자신의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로 포용하게 될 경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의 구도는 미국 주도, 미국 우위의 형태로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선택, 미국의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한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동북아의 안보적인 그리고 국제 정치적인 구도가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러시아는 노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력의 채널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동북아 구도 속에서 좀 더 줌인해서 한반도로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륙을 향한 한국의 전략적인 사고는 북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외교에서 전개되어져 왔었습니다. 1970년대 북방에 대한 여러 가지 모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80년대 본격적인 북방정책을 통해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소련과 수교하고 그리고 중국과 수교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소련이 무너졌지만 대륙을 향한 신실크로드 구상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같은 정책적인 선언들을 통해서 대륙을 향한 한국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북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제는 대륙을 향한 한국의 진출이라는 것을 단순한 비전이나 전략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수준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의 50년 가까운 이 북방을 향한 한국의 노력에 있어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진 패턴이 있습니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 북방 정책에는 항상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 있습니다. 북방 정책의 대상은 북한만이 아닌데 북한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만 흔들리면 북방 정책 전체가 다 흔들리는 이런 문제가 늘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도 시작할 때는 분명히 북한과 상관없이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국가들과 북방 정책을 통해서 한국 외교 정책의 북방 벡터를 강화해 가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했고 이 북방 벡터의 협력 속에 북한도 때가 돼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곧 북한과의 관계가 변화하고 풀리면서 이제 북한 환원주의라고 하는 전통적인 북방 정책의 걸림돌이 다시 작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 사실은 북한과 상관없이 북방을 향해서 한국이 해야 할 또는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인 선택과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북방 정책 전체가 다 무위로 돌아가는 이런 그 문제점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의 북방 정책은 이 반도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이 대륙과 해양을 모두 다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으면서 대륙적인 가능성과 해양적인 가능성을 모두 종합해내는 그런 자신의 지전략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북방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활동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북한과 상관없이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대륙주의적인 경제적인 역동성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있는 북극 경제권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한국의 북방 정책은 북한 환원주의의 덫에 잡혀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를 통해서 중간자적인 자신의 역할을 강화해 나려고 하는 정책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 끼어서 있는 중간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이 포지셔닝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전략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방 정책의 전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 그렇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이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극동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아시아로 향해 들어오고 있고 한국은 북방을 향한 자신의 외교적 역량을 펼쳐나감으로써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전략적인 자율성의 공간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그런 이제 필요 앞에서 한러 양국은 사실은 일찍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21세기형 대단히 밀접한 연대의 관계 틀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경제협력의 5개의 다리를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한반도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겠다라고 밝혔던 정책을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의 대상들 그리고 소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 환원주의라고 하는 덫이 작동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또는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북방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선입견 내지는 인식의 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미국에 의해서 러시아의 역할을 인정해 줌으로써 미러 전략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겪고 있는 제재의 정치 경제라고 하는 한계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혹자는 그렇다면 북한까지 끼어서 아예 남북로 사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남북로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며 미래에 한국이 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어질 구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북한 핵 문제가 엄중한 문제임과 동시에 미중 관계 및 국제 정치 구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남북로 사업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남북로 사업의 틀을 포기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입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한국이 북한을 우회하는 다양한 종류의 북방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이 이 유라시아의 신대륙주의의 동학에 참여하고 그로부터 한국의 이익들을 실현해낼 수 있는 국가적인 전략 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에 걸친 9개 다리를 통해서 바로 이 유라시아로 향하는 그 새로운 다리들을 구축해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 정부 초기에 분명하게 있었지만 현재 이 정책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부분과 민간이 해야 할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셨을 때 제가 이 사진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앉아 있고 그 좌편 끝에 아베 수상이 앉아 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주빈 연설을 하고 계신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한 차례, 문재인 대통령 한 차례 두 번 대통령께서 참여하셨지만 아베 총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Buy Japan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일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저변에서 민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러일 관계가 이 시기 대단히 개선되어지고 발전되어져 갔던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계속 가서 같이 경쟁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방식의 대안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한국의 북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륙으로의 길을 개척함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대단히 중요한 두 지점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북중로 접경지대이고 또 하나는 환동해 또는 환일본해, 이제 우리 입장에서 환동해라고 이야기하죠. 환동해 협력, 이 두 축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가능합니다. 절도, 항만, 교량, 그리고 고속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북중러 사이에서 기획되어져 있는데 이 틀 속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삼각과 대삼각으로 연결되어지는 북중러 소지역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송전선 사업은 사실은 아시아,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몽골,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죠. 그런데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고 있는 이 지점, 이게 이제 그 두만강 철교인데요. 보시면은 철도가 이렇게 두 쌍이 깔려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대륙 관계와 그 다음에 한반도에 이제 채택하고 있는 스탠다드 기가 다 깔려 있는 거죠. 즉 러시아 철도가 이 철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환적하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그 차대를 교환하는 것 없이 직접 그냥 러시아의
열차가 지금 북한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나진항입니다. 나진항에 저기 크레인들이 보이고 있는 저 3호 부두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조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항구입니다. 사실은 저 항구는 중국이 조차해서 쓰고 싶어 했는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전격적으로 저 사용권을 획득해서 사실은 나지나산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만들었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북중러 삼각지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 사실은 러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에 인색한 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돈을 들여서 철도를 개보수하고 저 항구를 개보수하고 그러고 나서 나지나산 프로젝트에 유엔 제재를 커버하면서까지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의 동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적 축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동해를 따라서 내려오는 전략적 축선, 이것을 러시아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러시아가 포기하고 중국에게 다 내어줄 경우에 한반도 전체는 중국의 강한 영향력 하에 노출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지하든 못하든 간에 러시아는 한반도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고, 이런 노력의 결과 중국의 동북 삼성의 한 성으로 북한이 편입되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의 우려들을 실제로 러시아가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시간 내내 제가 강조했던 미중 전략 경쟁의 구도 속에서 러시아는 남쪽으로 북한을 통해서 남쪽으로 한국과 연결되어지고 남쪽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축을 확보해냄으로써 미중 전략 경쟁을 완화하고 그 속에서 자국이 제3의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동해 축선을 따라 내려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협력의 대상지로서의 한국과 러시아와 일본이라고 하는 한일러 3자 협력을 통한 환동해를 개발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 말씀드리자면 북중러 소다자 협력이나 아니면 북중러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소다자 협력이나 한일러 환동해 협력은 단순하게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정책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각축을 완화하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국가들의 전략적인 자율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한국의 전략적인 지향성에 있어서 신북방 정책이 어떤 전략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단히 커다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 사실은 이것이 중간국,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 끼어있는 중간국들의 연대를 통해서 동아시아 대륙과 해양의 접점, 미중 전략 경쟁의 접점, 그리고 열점인 이 지역에서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제3의 역할 또는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의 확충,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외교 정책의 지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는 대단히 중요한 한국의 지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분단으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체성이 대단히 제한적인 의미로 축소되었고, 그리고 통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커다란 장애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한반도를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가교, 반도로서의 원래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이 평화적인 공존 속에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주적이고 좀 더 전향적인 외교들을 고민해 볼 시점이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라시아 태평양 관문 경제권으로서의 한반도, 그리고 또 동아시아의 지중해라고 불릴 만한 이 새로운 동아시아 지중해의 협력을 추동해 나가는 중심지로서의 한반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열리고 있는 북극 시대를 대비해서 유럽의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물류체제는 상당히 이제 잘 안정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이 유럽 물류체제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북극 항로의 활성화를 준비하는 지역 국가들의 협력으로서의 환동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나가는 이런 역할에 있어서도 중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를 우리가 현실화하고 싶다면 결국은 한국은 단순한 북방 정책이 아니라 대륙 협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틀 속에서 이런 정책들을 조율하고 종합해내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해륙 복합 국가라고 하는 한반도의 미래적 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신대륙 협력과 그리고 또 중간국 연대 전략으로서 우리의 북방 정책은 사실은 중국의 1대1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신대륙주의적인 변화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를 평가하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실현하고 고도화하는 일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동북아 국제관계를 보는데요. 미중관계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에서의 내용들이 많아요. 보수적인 거 있고 진보적인 거 있고. 저는 관점을 한국이라는 한반도의 위치에서 미중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고 한미관계, 한중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전 뭐 홍콩, 미국, 대만, 중국, 유럽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관점은 한국인은 어떻게 동북아 국제관계를 보고 미중관계를 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